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임대 입법이 들어간 직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전세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분쟁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은 110주 동안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연속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각한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미 시장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110주 연속 상승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시장이 알려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0주 동안 전세가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이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임대 입법 들어가기 직전부터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전세 물량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세 물량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전세가는 흔히 이제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게 되면은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세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 공급과 수요에 철저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세가이기 때문에, 이 110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이 불안정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두고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는 이 규제의 이면이다, 규제의 부작용이다, 이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과세 요건에도 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신규 입주 같은 경우에도 이 청약 관련해서도 이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폐지됐던 이 재건축 조합원의 그 입주권 관련된 부분도 2년 실거주가 폐지가 됐죠. 그 이전에는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의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도 전세가가 크게 오른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거주 의무의 부작용으로 전세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 강화입니다. 세금 강화도 이제 거주 의무가 들어가서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뭐 종부세라던가 재산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온전한 올전세보다는 이 세금을 해칭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도 상당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대 3법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세가를 크게 올렸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전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자, 임대인들의 실거주가 증가했다. 자, 일단 이 실거주를 하는 단지들은 어느 단지였던가 살펴보면, 일단은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우수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가 증가하는 구조로 계속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맞물리다 보니까, 자, 우수 단지를 중심으로 이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올라갔다. 거기에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금 강화.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이 물량이 꽤 있었다.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은 현재 같은
역대급 저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본인 자금을 투여해서 월세로 바꾸는 수요자가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재산세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조세정가 측면에서 이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임대인이 실거주를 증가를 하던,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를 하던, 결국 물량이 많으면 110주 연속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상승을 더하는 지속현상, 연속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전세, 월세 전환 물량이 생김으로써, 그리고 임대인 실거주가 증가함으로써 전세 물량이 더 희소해졌다. 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먼 단지들 있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통과되느니 마느니 하는 단지들은 사실 이 거주 의무, 실거주, 폐지된 거주 의무와는 관계없이 이 학군이라던가 우수 입지에 있을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신규 입주 물량이 아예 없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없거나 뭐 한두 개 단지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의 전세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 전세 물량의 공급을 막고 있던, 줄였던 그런 요소들을 한두 개씩 다 풀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자, 뜯어보면요. 임대차법 1년 그 이후, 그 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큰 원인이 되겠죠. 자, 21년 상반기 전국 월세 비중이 이제 42%가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1.5% 올라간 것이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월세 거래량 비중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봤을 때 44.5%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전과 비교를 했을 때 3% 정도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약 2% 이상 차이가 나는데 41.2%. 그래서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1년을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는 전체 이제 임대 거래의 이제 35%가 월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이전 1년과 비교를 했을 땐 7%나 오른,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전한 전세를 유지하는 매물은 별로 없게 되는, 감소하는 추세를 맞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임대차법 적용되고 난 후에 거의 2배 정도의 전세가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임대차법 진행되고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보면은 작년 7월 기준으로 2억 5천가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3억 2천 정도까지 25%가량이 상승했고요. 많이 올랐죠. 전세가 현재 가치인데도 이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비가 이만큼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2억 7천가량에서 3억 5천가량으로 31%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 4억 9천에서, 이건 매매가 아니죠. 전세가입니다. 4억 9천에서 6억 3천가량으로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전세가가 정말 급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치적으로 실제로 물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서울의 경우가 1인데 40%가 줄어버립니다. 3만여 건에서 19,000여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2위가 부산이에요. 2위도 부산도 40% 정도 감소가 됐고요. 경기가 3위로 31% 물량 감소,
예, 그리고 6위가 인천입니다. 인천은 공급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1%가 줄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10주 연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예,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임대 입법이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월세 물량 증가율인데요. 자, 이거는 이 종부세를 내는 이후, 12월 이후 이제 1월부터 카운팅을 했는데, 자, 세종이 1위입니다. 세종이 이제 월세 물량이 53%가 증가하고요. 대구가 16%, 서울이 3위입니다. 8.2%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죠. 전세 급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자, 신규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역별로 입주장이 있는 곳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세가 안정, 전국적인 안정을 가져오긴 역부족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은 아니어도 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미 두 가지 방법이 해결책으로 시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가 안정된다라는 거를 시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과천의 전세가 하락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초반까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구축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입주,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사례거든요. 자, 재건축 그 진행이 임박한 단지들의 경우에 그 임대가 안정이 지금 조금 됐거든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됐죠. 뒤로 빠꾸한 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빠꾸한 케이스로 이제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늘어났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인들을 되돌리게 되면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이 헛다리를 짚고 잘못 정책을 핀, 이 임대차 관련해서 잘못 핀 그 정책들을 되돌리기만 한다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계약갱신율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거주기간 연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갱신율이 80%에 달한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안정화될 것이다, 전세가.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지금까지의 이 전세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일시적일까라는 물음에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이 전국 국민 대비해서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총체론으로 따지자면, 수량론으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별성과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총수량론으로 따지자면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년이 아닌 결국 2+2,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2년이 아니라 2+2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계약 갱신을 하니까. 자, 그러면 갱신한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또 수요자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공급과 수요는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전체 수량론으로 보자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하지만 상급지를 선호하죠.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네라고 해도 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신축 주택보다 나은 상급 주택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공급과 수요가 모든 아파트 단지의 개별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층과 호수마저도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돼서
이 수요자가 줄어든다, 공급자가 줄어든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지는 전세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많을 수 있고 어떤 단지는 수요자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는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전세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하지 않겠습니까? 대기하게 되면 전세가는 지불하는 대로, 호가대로 거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 급등을 막고 안정 내지 하락까지 나왔던 지역, 살펴보면 과천입니다. 자, 작년 말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올해 상반기 초기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 중이고요. 자, 이 과천의 경우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장, 과천 지정타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상당의 입주장이 끝나고 또 실거주를 해버리는, 이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거주를 해버리는 임대인이 그만큼 또 늘어나면서 전세가 물량이 다시 줄어들면서 신규 입주 물량 끊기고 다시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케이스를 봤을 때는 공급 확대가 전세 급등을 해소할 해법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천의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요, 작년 하반기 들어서 쭉 상반기 3월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마아파트 케이스죠. 이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됨과 동시에 물량이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자, 원래 폐지 직전 물건 보면은 72건 정도 물량이 나와 있었는데, 전세 물량이 폐지 후 일주일 만에 163건으로 급증합니다. 2배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물건이 272건가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19년만 하더라도 4억대였어요, 전세가. 4억대. 4억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7억대. 7억대인데, 자, 지금 폐지 전에 보시면 8, 9억 정도까지 갔다가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2배가량 올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다시 좀 줄어서 7억대 호가 현재 전용 76 기준, 음마는 이제 두 타입이죠. 76 기준으로 봤을 때 7억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하락한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봤을 때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더니 물량이 증가하더라. 임대로 풀리는 물량이 늘어나더라. 결론적으로 이 실거주 의무를 되돌리게 되면 이것들이 물량으로 시장에 전세 물량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전세를 많이 놓는 케이스들이 신축에 많습니다. 신규 단지들이 전세로 놓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거주 의무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좀 완화를 시켜야 이런 상급지를 중심으로 된 신규 입주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풀리게 되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의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택지 개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좀 되돌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현재 가장 큰 시장의 문제, 실제로 이제 수요자들, 이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전세가 급등, 110주 연속 상승에 대한 이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세가가 안정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 계속될 수도 있겠죠. 110주가 아니라 120주, 130주, 200주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안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거주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거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소유입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